예, 차이나TV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미국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바이든 행정부의 2차 경기 부양책 지금 거의 통과되는 게 기정사실화처럼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대규모 부양책이 통과가 된다면 지금 예상 나오기로 올해 미국 GDP 성장률이 7%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떤 중국의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중국이 제시한 목표치보다 더 높은 건데, 글쎄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미국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1차 지열 정책에 이어서 2차는 SOC 사업과 관련된 이제 3조 달러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은 개량 분석에 따르면 7.5%까지 좋아지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1분기에 미국의 전기 대비 연율 성장률은 3.1%에 그치겠지만 2분기에는 무려 18.1%까지 높아지게 되고요. 이후에도 계속 고공행진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 자체는 미국보다 높은 8%대 성장이 확실합니다. 근데 문제는 주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모멘텀이 어느 쪽이 강하냐가 중요한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경제 지표로 보면 1월 달은 한 21% 성장, 그리고 2월 달은 20%, 그리고 1분기는 17% 정도 성장입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는 성장률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6%, 5%대로 성장이 떨어집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강한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 그리고 환율, 그리고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과 관련된 대규모 증시의 교란 요인들이 미국으로부터 인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참 이렇게 되면 될수록 또 미중 간의 패권 전쟁도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관련한 내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에서도 테슬라 제재를 했지 않습니까? 과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근데 이제 미중 간의 고위급 회담에서도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서 좀 어떻게 될까도 많이 궁금합니다. 테슬라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네, 전기 자동차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 달 동안에 거의 30에서 5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중국의 견제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 시장이 인제 경쟁 격화 시장이 됐다는 건데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연간 50만 대를 만들어내는데 GM은 700만 대 정도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시청이 테슬라가 GM보다 11배나 많고요. 또한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는 985배인데 현재 경쟁 격화 산업 같은 경우에 이 높은 주가 수익 비율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락세를 면치를 못하는데요. 한 가지 더 충격적인 것은 중국 정부가 테슬라 자동차의 군대와 관련된 출입 금지, 그리고 정부와 국유기업에 대해서도 구매 금지를 내렸는데요. 아무래도 테슬라에 장착되어 있는 8개의 카메라가 360도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자율주행을 돕는 오토파일럿 기능과 관련해서 미국에 계속 본사 쪽으로 정보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규제가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앞으로 중국이 또 문제 삼는 것은 12개 초음파 센서,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용 레이더가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차가 언제, 어디서, 누가 사용했는지 다양한 정보가 미국 본사로 전결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전기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우려를 잠재워야 되고요. 또 다른 나라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민감한 개인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위치나 소비자 행동, 보안 시설의 출입자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누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중국을 따라서 이런 제재 강도를 높이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조정 국면이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론 머스크 회장도 군사 시설에 대한 정보 수집은 절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이제 쉽게 중국 정부에서도
좀 의지를 꺾을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중국 투자에 있어서 가장 좀 매력적으로 봤던 섹터군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차와 바이오 헬스케어였는데 전기차 쪽이 이렇게 좀 탄력을 잃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실제로 좀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바이오 헬스케어의 이런 흐름들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작년 3월 달 이후에 중국 증시가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바이오 헬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년간 무려 71%나 상승했습니다. 전체 MSCI 차이나 지수에 비해서는 26%포인트 정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웃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중 갈등 속에서 IT라든지 그리고 군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들은 제재를 받고 있지만 그 바이오 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재에서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헬스케어와 관련된 중국 정부의 새로운 개혁 정책들이 이번 그 전인대 기간 동안에 발표가 됐고요. 또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개발 기대감 그리고 다양한 기업이 탄생할 정도로 시장 자체가 역동적이라는 겁니다. 특히 더 매력적인 점은 IT 같은 경우보다도 성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상황을 보면은 유전자 공학이라든지 분자 생물학 관련해서 중국이 지금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치료제인 바이오 의약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중국이 서프라이 체인망을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중국의 바이오 헬스와 관련된 기업들을 좀 유심히 지켜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 제약 바이오 업계 안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특별히 조금 더 포커싱을 하고 있는 분야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유전자 정보뿐만 아니라 분자 정보와 관련된 진보가 빨라지고 있고요. 이 때문에 바이오 의약 제품과 관련된 섹터를 중국 정부가 상당히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카피 제품인 제네릭 의약과 관련해서는 가격이 못 올라가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반면에 여기에 들어가는 보조금을 전부 신약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바이오 의약 같은 경우에는 세포라든지 세균의 생물 조직으로 구성된 유기 분자 치료제를 만드는 부분을 말하는데요. 그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화학 물질을 혼합한다든지 합성하는 화학 합성 의약품과는 다르게 아무래도 그 성장 가능성이 지금 현재 상황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소득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요. 또 고령화뿐만 아니라 잦은 의료 사고로 인해서 고가지만 약효가 분명한 이런 그 바이오 의약품과 관련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그 바이오 시장이 연간 7.5% 성장을 하겠지만 중국은 이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빠른 무려 연율로 18.5%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유전자 공학과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쪽으로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계속 포커싱을 하고 밀어주고 있다라는 부분, 현재 중국 상황, 의약품 상황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기업 트렌드 분석 이렇게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김다은 앵커가 오늘의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그 오늘의 종목을 공개하기 전에 지금 시장 상황들을 조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종목,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요. 방금 저희가 얘기했었던 의약품 분야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눠 보도록 하죠. 세계와 또 중국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그럼 어떤 경쟁력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로 이제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바이오 의약품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그동안에 한의학 그 세계 보급과 관련해서 한의학 제품들을 상당히 많이 키워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뭐 독자적인 제조 방법을 갖고 있는 운난 백약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고려 인삼처럼 지혈시키는 이런 진통제를 만들고 있고요. 뭐 편자황이라든지 일형약어 그리고 동인당 같은 제약들을 많이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제네릭 의약품을 많이 키워왔는데요. 이런 제네릭 의약품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의료보험 수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가격 인상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약과 관련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신약과 관련된 산업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제네릭 의약품 시장이 발전을 했지만 앞으로는 연율 8.6% 정도로 신약과 관련된 시장이 앞으로 급성장한다는 점에서 IT 부분과 관련된 세계 시장 성장률이 연율 4에서 5%인 점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신약과 관련된 중국을 중심으로 계속 성장을 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정말 뭐 어느 분야든 정부 차원에서 중국이 밀어준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쪽 살펴봤고요. 오늘의 기업 공개를 해보도록 하죠. 김다은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차이나TV 종목 탐색 시간입니다. 화면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주 야오밍 바이오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홍콩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사실 가지고 있는 이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네이버 초록창에는 야오밍 바이오라고 검색을 하시면 가장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드 번호 확인을 해주시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시앱텍 그룹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중국에서 가장 큰 CDO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업의 최종 목표는 CDMO인데 예를 들어서 한국의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 고객사로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제넨테크가 있는데요. 대체 여기 나와 있는 이 CDO와 CDMO는 무엇인가 저도 참 궁금해서 자세하게 살펴봤거든요.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CRO의 경우에는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들어서 신약 후보 물질의 효능과 안정성을 체크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신약 후보 물질을 CDO 업체에 이제 넘기는 거죠. 검증된 그 물질의 세포주 개발 그리고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위탁 생산하는 업체 ST팜과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이 CMO 업체는 이 후보 물질과 이 CRO와 CDO를 거쳐서 만드는 것이 CMO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 야오밍 바이오는 CDMO가 최종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CDMO와 CMO의 차이를 살펴보시면 D가 있죠. 이 D가 디벨롭먼트인데 직접 참여를 해서 만드느냐 아니면 남의 것을 가지고 와서 위탁 생산만 하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야오밍 바이오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60조 2,600억 원 정도 보여지고요. 2020년도 상반기 전체 매출의 45%가 미국 쪽에서 났고 그리고 40%가 중국 쪽에서 매출이 생기고 있습니다. 매출 전체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일단 2020년 4분기 기준으로는 6,300억 원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한번 비교를 해보죠. 시가총액은 50조 정도, 매출은 3,700억 원 정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스위스의 론자와 독일의 베링거일 겔하임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위탁 생산 업체가 있는데 뉴욕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이 머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워렌 버핏도 살다는 그 머크 시가총액은 220조 정도 집계되고요. 매출은 14조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김다은 앵커가 역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CDMO 처음에 얘기할 땐 저는 무슨 화기온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업체들도 위탁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위탁 개발 생산을 하겠다라는 포부고 여기에 대한 경쟁력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기업을 준비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중국 투자 그리고 이 시간을 마련할 때마다 항상 딜레마에 빠지는 게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불러야 이게 공식명인가 둘 다 공식명이긴 한데 오늘 우시바이오로직스라고 해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야오밍 바이오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까? 네, 그 홍콩과 일본 쪽에서는 그 우시 바이오로직스라고 부르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야오밍 바이오라고 부르는데 네. 오늘은 야오밍 바이오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편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야오밍 바이오로 이제 통일을 하고 투자 포인트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겠어요? 아무래도 바이오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제조나 개발에는 워낙에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제조나 프로세스 전부나 일부를 CDMO라고 해서 의약품 수탁 제조 개발 기관에 맡기게 되는데요. 이것은 핸드폰과 관련된 수탁 제조 위탁 기업들과
관계없이 제조 공정의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회사한테만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신약 개발과 관련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 되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서 코로나 백신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해서 코로나와 관련된 신규 프로젝트로 획득한 특허 건수만도 약 40건 정도에 달하고 있고요. 또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수택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올해 이 내용이 고스란히 실적이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이 회사가 또 좋은 점은 2000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매출 구성을 보면요. 해외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이것이 상당히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예. 구미뿐만 아니라 유럽, 다른 중동 지역으로까지 다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거래가 끊긴다고 하더라도 매출은 계속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세계적으로도 위상이 중국 바이오 의약품 시장 중에서도 가장 이름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모두 얘기를 해주셨어요. 의약품 공급망의 주요 플레이어일 뿐만이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와도 백신 제조 계약을 맺었고 해외 매출도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을 뿐더러 매출 비중이 해외 쪽으로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력도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짧게 이거는 하나만요. 알리바바 계열사도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한 기업 살짝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알리바바 헬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홍콩에 상장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의약품과 관련된 온라인 판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는 알리바바의 자회사의 판매망들을 활용해서 미용 관련 제품뿐만 아니라 건강 진단 예약 그리고 앞으로는 원격 진료와 관련된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고령화라든지 비대면 사회로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올라왔다가 조정을 거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마 적정한 가격대 수준에 지금 와 있다는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들도 갖고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보여집니다. 오늘의 기업 야오밍 바이오 그리고 플러스로 알리바바 헬스 인포메이션까지 이렇게 설명 들어봤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